네, 여러분 잘 쉬었다 오셨나요? 한국학 11강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육대학교 글로벌 한국학과 주원규 교수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바탕화면에 보시면 이 바탕화면 사진이 보이시죠? 이 사진은 어디에서 지금 있는 사진인가? 한국에는 이 한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있어요. 국가마다 그런 기관은 다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그 기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중국에도 그런 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각 국가마다 이름은 다르겠죠. 그런데 다 공통적으로 각 국가의 고유한 특성과 문화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뭔가 노력을 하는데 경주하는 게 이 연구원들의 특징인데, 지금 바탕화면에서 보시는 한국학연구원은 그 공식 명칭이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자들이 여기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외국인 분들도 많으세요. 유학하신 분들이나 외국에서 살던 분들, 그러니까 비한국인, 한국인이 아닌 분들, 코리안이 아닌 non-코리안이 또 많죠. 근데 non-코리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시간 때 말씀드렸듯이 그 한국이라는 국가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제3자적 시선에서. 그런 의미로 조금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조금 두 번째 시간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국학의 어떤 그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깐 말을 이어가자면, 지난 시간에 그 조선학이라고 이제 한국학의 원래 전신이 되는 조선학이라는 거 우리가 연구를 조금은 가미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실 대한제국이라는 시절을 그냥 급격하게 놓쳐버리고 식민지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식민지 시대에서 나라를 나라로 보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대등한 나라 국가로 보지는 않겠죠. 일본이라는 국가가 그 당시에. 그러면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의 속국이 되는 건데, 식민지가 되는 건데, 식민지 국가의 역사와 학문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성은 사실은 자신들의 국가와 영역 안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정치적 목적이 부당하다라는 그 저항 심리 안에서 한국 안에서는 끊임없이 민족주의적 저서와 민족주의적 행동을 멈추지 않고 지속해 왔습니다. 비록 그런 것들이 어떤 투쟁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의 계기로 사실은 다가왔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민족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배경도 있었다고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그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조선학이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서 중대한 어떤 편향성을 띠었던 것과 조금은 비슷하게 민족주의적 조선관도 이 조선이라는 민족,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라는 한민족의 민족의 주체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것 또한 편향성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한국민들이, 조선 사람들이 우리를 한민족을 조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선 사람들이 자기 나라 하나 지키지 못해서 너무나 나라를 송두리째 잃어버렸다, 상실했다라는 그런 상실감을 깊게 갖게 되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는 총칼이 없어서 졌을 뿐이지, 머리와 지혜와 지략은 조선을 더 이상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어떤 결심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결심을 뭔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독립군을 결성한다든지 광복군을 결성하는 등의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들을 계속 지속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속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지속의 기미가 보이면 보일수록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것을 철저히 포갑하고 억압하는데 이제 그 할애가 되었었죠. 그때 당시의 일본입니다. 지금의 일본과는 국제관계상 전혀 다른 맥락을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건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학이 그러한 반민족주의, 일제강점기 시대에 억압하고 억눌리는 그런 정치적 여건 속에서 그 정치적 대학 논리, 곧 카운터 티어로지로서 자기 역할을 이제 수행하려고 주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전혀 한국이라는 나라의 도움을, 일본이라는 나라의 도움을 받는 일이 없었다. 또 중국이라는 나라에도 도움을 받는 일이 없었다. 약간 지나치게 주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국제관계에서 지금까지 흘러들어왔던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한국만이 뭔가 유일하고 우월하다라는 어떤 편향성을 띠고 자꾸 민족의 역사를 왜곡할 수 있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학의 목적이 두 가지가 사실 초기에는 모두 어그러졌던 부분은 처음에는 이렇게 접근을 해서 뭔가 이게 우월한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의 어떤 주체성을 조금 강조하려고 했는데 그게 계속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또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위상을 그러니까 한 국가의 위상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활동으로 좀 부적절하다고 보이는 게 한 국가의 위상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편향성을 벗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편향성이 어떻게 보면 팬덤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곧 돈이 되는 현상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팬덤을 쉽게 거부하지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본 강점기 시대의 조선학이 지나치게 조선이라는 국가, 한국학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이라는 국가를 폄하하고 비하적이고 전 근대적으로 묘사했던 것이 단점이었다면 반대로 또 하나의 단점은 민족주의적 조선학을 가르치고자 했던 존재들조차 어떤 것이 진짜 주체적인 건지 그리고 진짜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역사적 과오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되게 병적으로 혐오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더 위대한 거야. 근데 솔직히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위대한 거라고 볼 수가 없죠. 아시겠지만은 그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그 배신의 역사가 일어났었고 얼마나 많은 근대적 후진성들이 드러났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다라면은 한국이 무조건 다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한국학의 위상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편향성을 벗어나서 한국의 모든 사상이 골고루 공정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그거를 저항했던 그 독립투사와 독립운동가들이 모인 그러한 모임에서 지나치게 한국에 대한 입장을 옹호하고 낙관적이고 절대적이고 주체적이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가져왔는데 그건 오히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진짜 위상을 거부하는 행동과 결과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모든 사상이 공정하게 이해되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한민족의 독자성이나 개별성이라 하더라도 공정한 이해의 바탕에서 나온 것이라면은 그것이 한국학의 바로 적절한 옵티컬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 자 그렇게 됐을 때 하나의 이 국가를 배우는 학문이라는 건 한국학도 엄밀히 말하면 이 국가를 배우는 학문이잖아요. 그 국가를 배우는 학문의 어떤 성향이라는 것도 약간 불성실하다라든지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효과를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성과 보편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민족이다라도 하더라도 그 독자성과 개별성에 대한 충분한 속고가 논의가 이루어진다라면은 그 민족이 갖고 있는 특징이 곧 국가적 맥락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학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특정한 지역의 학문을 배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그 특정한 학문 속에 담겨 있는 독자성과 개별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공부하게 되면 그것이 도리어 공정한 이해와 약속을 담보하게 되어서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한국학을 배워서 다시 만나게 됐을 때에도 보편적 차원의 동질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국가도 다르고 나이 연령대도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국학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불리하게 작용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유리하게 작동화된 한국학을 공부하게 되면 보편적 차원의 동질성 또한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의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한국학의 범주에 대해서 함께 좀 공부를 해볼게요. 범주라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카테고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국학은 뭐 어떤 분야들이 지금 해당이 되는 건가? 이제 그러한 범주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자, 한국학은 성격상 한국에 관한 모든 사상을 이렇게
포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상을 좀 조금씩은 다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는 미술, 뭐 풍속, 습관, 전통, 음악 이런 것들서부터 비롯해서 언어, 문학, 역사, 종교, 철학, 학문 이런 것들까지 다 포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학자들은, 그러니까 이 한국학을 정의하는 학자들은 각자의 주장마다 이 연구 분야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국학입니다, 저런 게 한국학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한국학에 대한 이 카테고리를 분류를 조금은 엄밀하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학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많이 다 생각하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사상과 그 어떤 의미를 조금은 포괄하고 아우르는데 좀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게 한국학을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의 범주인데. 근데 이제 학자마다는 좀 다른 의미니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김근수라는 학자가 있어요. 한국학 연구를 1980년도에 쓰셨는데, 김근수라는 학자는 한국학을 이렇게 정의 내렸네요. 한국학이란 한국에 관한 모든 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 종교, 철학, 학문, 기회, 풍속, 습관, 미술, 음악 등을 연구하는 학문을 의미한다. 여기서 뭐가 빠졌죠? 과학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동식물에 대한 연구. 그러니까 생물학,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생물학에 대한 연구가 한국학에서는 배제가 된 거예요. 이 학자는 그러면은 김근수 학자는 왜 그렇게 자연현상에 대해서는 배제를 했을까요? 자연현상은 한국만의 독특한 특성이 아니잖아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식물이 자라게 되는 게 한국에서만 자라는 건 아니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약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이죠. 반이 맞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느냐? 여러분 뭐 동식물이라는 게 그래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어디는 낙타가 있고 중동 지방에는 낙타가 있는데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는 낙타가 없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조금은 분류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 같은 게 여러분 중국에 없나요? 있죠. 베트남에도 소 있죠. 카우. 그리고 피그 돼지 없나요? 돼지 있죠. 그러니까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한국학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한국에 대한 특성 있는 학문을 공부하는 건데 그런 특성 있는 것들에 있어서 동식물은 배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김근수 학자는 이렇게 말한 거죠. 한국학이라는 게 한국의 모든 걸 연구하는 게 아니다. 근데 핵심을 연구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 보고 있는 김근수 학자의 핵심이라는 게 그거죠. 언어. 여러분들이 한국어학당에서 지금 언어를 배우고 있잖아요. 언어. 그리고 문학. 그러니까 소설 같은 거겠죠. 역사. 한 나라의 역사를 배우는 거죠. 그리고 종교, 철학, 학문, 기회, 풍속, 습관, 미술, 음악.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런 요소들을 핵심 요소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핵심 요소들을 연구하는 학문을 뜻한다라고 김근수 학자가 이해를 한 거고. 자, 그렇다 하면서 또 하나 박이문이라는 학자가 한국학의 방법론을 기술했는데 이 책도 유명합니다.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박이문이라는 학자가 한국적인 특수성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연현상을 한국학 범주에서 배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현상, 눈이 많이 내린다든지 비가 쏟아진다든지 스콜이 온다든지 약간 그러한 현상은 한국에만 독특하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닌 거죠. 동북아시아는 또 동아시아는 모르겠는데 저기 베트남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동북아시아 같은 경우에서는 날씨가 상당히 다 덥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상당히 덥거나 아니면 상당히 춥거나 그러한 스스로 냉온동물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변온동물이죠. 그 온도를 변하는 어떤 그러한 케이스를 확보하지 않으면 동북아시아의 그 증세 속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지금 동북아시아잖아요. 한국만 속한 게 아니죠. 그래서 박이문이라는 학자는 한국적인 특수성으로는 자연현상을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라고 해서 한국학의 범주에서 내셔널 페노메논 자연현상을 배제를 했어요. 자, 이제 한국학은 이렇게 학자마다 지금 규정하는 어떤 연구 분야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김근수 학자나 박이문 학자가 말하고 있는 자연현상이나 동식물은 한국학 연구에서 배제되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그 입장을 제가 왜 표현을 드렸냐 하면은, 한국학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지리학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가 갖고 있는 그 영토성이라고 하죠. 이게 지오그래픽 같은, 그러니까 지오테러지, 그러니까 지리학이죠. 지리학에 대한 부분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후나 여러 가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땅의 성질과 형질이 되게 중요하게 작동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리학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지리학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땅에서, 그러니까 한반도면은 지금 한반도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그 이해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동식물이나 자연현상에 대해서는 이해도 당연히 같이 함께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게 그 요즘에 한국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그 메인스트림이에요. 그게 주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게 아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한국학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데 있어서, 포괄적이거나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나름의 타당성을 지니고는 있어요. 한국학을 공부한다는 건 한국의 핵심적인 것들을 공부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공부한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주장은 나름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도 평가를 받는데, 엄격한 의미로 지금 이제 적용을 해본다라면은 한국학의 이 범주는 특수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에 관련되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리학을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지리적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 계절 변화라든지 기후의 특징이라든지 어떤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까지 그런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현상에 따라서 사실은 라이프 스타일이 연결이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연결이 되면은 한 집단 무의식적 흐름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분석도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한민족은 열정적인지, 왜 이렇게 정적이지 못하고 다이나믹한 건지, 뭐 그런 의미들을 좀 규명하고 찾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그러한 반론에 대해서 조금은 뒷받침되는 설명을 좀 해볼까요? 자연현상이 인문 사회현상과 관련 없다는 주장에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만약에 여러분 겨울과 여름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그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겠죠. 겨울 때 사회를 바라보는 현상도 달라요. 겨울 때 그 추운 날씨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생활과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라이프 스타일의 차이에 따라서 삶의 공동체가 꾸려나가게 되는 어떤 산업 구조나 사회 현상도 같이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여름철의 더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덥다라는 이 개념과 사실 베케이션, 휴가라는 개념이 맞물리면서 산업 구조나 경제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도 여기에 같이 움직일 수가 있고요. 또한 그렇게 변하게 되는 현상들, 자연 현상들 속에서 자신이 인문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와 가치를 함유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묻게 되는 것들도 되게 상당히 필요하고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연현상은 인문사회현상을 주도하거나 혹은 인문사회현상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것이지 곧 상호관계적인 것이지 뭐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현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또 하나가 있어요. 아무리 미세한 변화나 징표를 할지라도 본질적 의미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학의 범주에서 자연현상이나 동식물을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학이라는 게 한국의 지리의 영토에서도 사실은 좀 여러 가지 유의미한 활동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한국의 역사와 뭐 문화와 철학만을 논한다라는 것은 조금은 반쪽 이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자연 현상이나 동식물에 대한 이해까지도 초기에 어떤 몇몇 한국학 학자들은
그러한 요소들은 한국학 연구에서 배제하자라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현재는 그러한 움직임들도 상당히 존중하는 입장으로 받아들여서 한국학의 범주를 확장시켰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확장한다고만 해서, 그러니까 확장되었다라고만 해서 모든 게 사실 다 이해받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학이 좀 더 거기서 범주가 명확해지려면은 그 이후의 범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 한국학의 범주의 큰 범주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그러니까 이 과학이라는 성질을, 사이언스를 여기 앞에 뒀는데, 사이언스라는 그 워딩을 이 앞에 이렇게 가미시킨 이유는 이 한국학이라는 게 한마디로 체계성을 갖춘 학문이다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한국학의 범주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어떤 시스템과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을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여기서 세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좀 다른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항상 그 주관적 접근보다는 좀 통합적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학을 공부를 할 때 막 언어, 문화 그런 것으로 되게 세분화해서 접근하는 것도 되게 의미는 있겠지만, 한국학을 크게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한 통합적 성격인 인테그레이션 캐릭터성을 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학의 범주는 이렇게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으로 이렇게 분류돼서 이해가 될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저는 연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 이 통합적 성격을 견지하는 관점에서 사실은 여러분도 지금 한국학을 공부하고 있는 한 학기라고 저기 할애를 해봤을 때는 연구자입니다. 저도 연구자고 여러분도 연구자예요. 다 같은. 그래서 다 같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자, 제가 말씀드린 요 세 가지 방법론적 태도를 가짐으로써 통합적 원리를 계속해서 실천하고 유지해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 한국화의 모든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정신적 원리의 그 소재를 인식하는 것. 그러니까 한국학을 우리가 여러분이 배울 때 한국의 철학, 한국의 사상, 한국의 노래, 한국의 음악, 한국의 영화, 뭐 한국의 문학 이런 가지 여러 가지 분야들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하나의 과제로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과제로 다녀오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를 어떤 하나의 그걸 이제 플럭서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의 거대한 지류가 있구나, 거대한 흐름이 있구나라고 표현하는 것이 저의 이 정신적 원리와 동일시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한국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연구하게 되는 한국학의 하나의 그 구술도 꿰면 서말이 뭐 그런 한국의 속담이 있는데요. 하나를 관통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 게 정신적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학을 배울 때 묘미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생각하는 정신적 원리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뭔가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그 정신적 원리가 어떠한 말이다, 어떠한 성격이다 이런 걸로 이렇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할 필요까지는 없을지라도 마음속에서 하나의 지도를 갖고 그거를 인지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정신적 원리의 소지를 인식하는 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표면적이고 부분적인 사실에 의존하면서도 본질적이고 전체적 사실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표면적이고 부분적이라는 거는 그냥 눈에 바로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말하면은 일제강점기 시대가 있었다. 6.25 전쟁이 있었다. 8.15 해방이 있었다. 60 항쟁이 있었다. 한국의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육자적 사건들에 대한 것들이 갖고 있는 사실의 중요함이 있죠. 무게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의존을 하면서도 만약에 6.25 전쟁이다, 아니면은 60 항쟁이다, 민주화 운동이다,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될 때에는 그게 역사적인 어떤 표면적 사실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이고 전체적인 사실이 갖고 있는 의미도 함께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현상을 고립되고 정치적인 것으로서가 아니라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게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현상을 그대로 그냥 현상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한국학의 범주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고 있네요.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범주 계속 이어나가서 설명드릴게요.